둘, 셋. 여러분 큰 박수로 공동연락사무소 여기서 소울이 멀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불바다가 되고 말아요. 네, 북한이 남북협력의 상징이자 판문점 선언의 대표적인 성과로 꼽힌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이어서 김여정 제1부부장이 또다시 대남 비난 담화를 내놨습니다. 청와대는 현 정부 들어 유례 없이 강한 톤으로 북한을 비판했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처참히 무너지는 모습, 조선중앙TV의 첫 순서로 보도가 됐습니다. 이렇게 신속하게 북한 주민들에게 공개를 한 그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김여정이 그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형체도 없이 없애버리겠다, 비참한 치호를 맞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노동신문에서 청년 돌격대원들이 탄광에서 대화를 나누는 이 사파 스케치 같은 것들도 나왔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통쾌했다. 우리가 가서 직접 폭발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 사파가 좀 들어갔어요. 이미 노동신문에. 예. 그래서 이제 폭발을 기정사실화시키고 담화가 나온 지 한 3일 만에 결행에 옮김으로써 어쨌든 남북관계 단절 그리고 남한과 탈북자들을 적으로 돌려서 앞으로 이제 예정된 수순대로 더 강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확고하게 보여준 것 같습니다. 예, 북한은 과거에도 고비 때마다 이렇게 폭파 정치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그 남측 시설물 폭파한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정말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거는 저게 자기네들이 지은 건물이 아니라는 거죠. 예.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최소 170억 정도가 들어서 저게 이제 지어졌는데 남의 물건을 자기 영토 내에 있다라고 저렇게 잔혹하게 파괴해 버리는 거. 저걸 이제 북한 주민들한테 저렇게 보여주는 것은 과거에 작년 한 해 동안 또 그리고 그러니까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별로 성과 없이 끝나고 김정은이 이제 낭패를 당한 이후에 우리 정부를 가끔 비난했지만 그 노동신문이나 국내 보도는 안 하고 대외 매체에만,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데만 보통 했는데 내부 요인이 큰 게 아닌가. 예. 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지금 고조돼 있어서 그 불만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기 위해서 적이 있다. 그 적이 한국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까지와는 달리 남북 관계를 희생하더라도 주민들의 비난을 한국으로 돌려야 되겠다. 예, 북한 주민 내부에 불만이 있다면 그 근본적인 원인은 어떤 배경들이 있을까요? 그게 사실은 뭐 통치가 잘못돼서 수십 예. 년간 김씨 집안 3대에 걸쳐서 통치가 잘못돼서 경제 성장이 안 되고 그랬던 거죠. 사실 1970년에 남북한의 경제력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예. 1960년대는 오히려 북한이 우리보다 경제 사정이 낮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남북한 경제력 격차가 GDP로 대비해 볼 때 50배. 그러니까 그 완전히 통치 잘못한 거죠. 근데 예. 이제 최근의 경우를 보면 95, 6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홍수와 가뭄으로 아사 50만 명 이상이 아사했고요. 그때 남북한 격차가 엄청나게 커졌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핵을 개발하니까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대북 제재, 국제 제재가 가해지니까 경제는 더 어려워졌죠.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코로나19까지 들어와가지고 북한 경제가 사실 엉망일 겁니다. 그러한 불만을 빨리 다른 데로 돌려야 되겠다. 물론 뭐 전략적으로는 이렇게 강공책을 해서 추후에 한국 정부와 다시 이제 그 관계가 개선되거나 북미 대화를 할 때 자기가 협상자로서의 그 우위를 차지하는 위치에 쓰겠다. 뭐 이런 계산도 있지만 예. 가장 큰 건 내부 요인이 아닐까. 오래전부터 이제 북한이 차근차근 수순대로 진행해 왔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이 폭발 이틀 전에 건물에서 불꽃이 튀는 것이 관측됐다는 겁니다. 이미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 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죠. H빔으로 지어진
건물을 폭발을 한 번 해서 일거에 주저앉히려고 하면 그 H빔을 용접 작업을 해서 절단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마 그 작업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며칠 작업을 하고 이제 일거에 이제 폭발을 시켜서 이제 무너뜨린 것인데 이게 이제 도발의 구조와 패턴을 보면 과거와 좀 다른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과거의 도발들은 남측으로 직접 그 공격력, 무력이 넘어오는 도발들이었어요. 연평도 포격이나 서해교전 같은 것들이. 네. 그런데 지금 도발의 특징은 뭐냐면은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자기네 지역에선 남북 협력의 상징물들이나 그 상징적인 것들을 역사적인 것들을 지금 파손하는 걸로 지금 도발을 좀 하고 있는 거죠.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가 있고 개성공단이 있고 예.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군사 합의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이렇게 보란 듯이 중계하듯이 며칠 동안 이제 불꽃 용접 작업도 보여주고 우리 군이 충분히 감시하고 있는 거 알면서 예. 계속 이제 보여주면서 위기를 고조시키면서 우리를 이제 괴롭히는 거죠. 하겠습니다. 자, 그야말로 이렇게 이제 남북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비난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김여정의 독설에 가까운 말폭탄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철면피한 가문리설을 듣자니 역스럽다.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담화 남조선 당국자가 드디어 침묵을 깼다. 그 내용을 들어보면 새삼 혐오감을 금할 수 없다. 맹물 먹고 속이 얹힌 소리 같은 철면피하고 뻔뻔스러운 내용만 자기 변명과 책임 회피, 뿌리 깊은 사대주의로 점철된 남조선 당국자의 연설을 듣자니 속이 메슥메슥해지는 것을 느꼈다. 상전의 눈치나 보며 국제사회의 구걸지라로 달인 것이 전부인데 그것을 끊임없는 노력, 소통의 끈으로 포장하는 것은 여우도 낯을 불킬 비열하고 간특한 발상이다. 오늘 북남관계가 미국의 농락물로 전락된 것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의 집요하고 고질적인 친미사디와 불종주의가 나온 비극이다. 온갖 잘난 척, 정의로운 척, 원칙적인 척하며 처신머리 역겹게 하고 돌아가니 그 꼴불견 혼자 보기 아까워 우리 인민들에게도 좀 알리자고 내가 오늘 또 말폭탄을 터뜨리게 된 것이다. 예, 김여정 제1부부장의 이 세 번째 담화, 문 대통령을 직접 겨냥을 했습니다. 이렇게 원색적인 비난을 그야말로 말폭탄을 쏟아냈는데 그 배경 뭐라고 분석하십니까? 조롱과 비난이 아주 극에 달해 있는 상황인데 이게 중요한 게 발화의 주체가 김여정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역할 분담을 하고 있지만 이게 권한 분담은 아니다. 역할 분담과 권한 분담은 우리가 조금 구별해 볼 필요가 있는데 김여정이 과연 지금 뭐 그래서 2인자 자리, 대남 사업을 총괄하면서 정말 실권을 가진 실세 자리에 있느냐? 뭐 물론 힘은 있겠죠. 영향력은 있겠지만 이게 철저히 북한 사회의 특징을 생각해 봤을 때는 김정은이 총연출을 하고 있는 것이고 김여정 같은 경우에는 그 각본에 따라서 아주 충실하게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예. 자, 김여정의 이 같은 담화, 어떻게 보면 정상국가라고 주장은 하는데 과연 정상국가 2인자로서의 발언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저급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2인자가 아닌 거죠. 예. 2인자가 저렇게 몰상시간에 정말 거친 언사를 예. 창피하지도 않은 듯이 물론 김여정이 직접 읽은 건 아니죠. 다른 아나운서가 읽었는데 그리고 저렇게 험한 얘기를 하면은 말하는 사람의 품위가 떨어진다는 것을 이해 못하는 네. 그 하급한 생각인 거죠. 그래서 참 딱한데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여정을 보고 나만의 그 당신에 대해서 팬클럽까지 생겼더라고 그렇게까지 아주 칭송을 해줬는데 겨우 하는 얘기가 저런 거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사실 김여정이 남북 간의 특사도 하고 다리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금 북한의 지도부에서 총체적으로 대남 강경 기조를 택한 이상 김여정의 과거의 행동은 비난받아야 마땅할 자아 비판을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오히려 김여정한테 기회를 줘서 너가 과거에 그 남한하고 가까이 지내자 그랬는데 너가 스스로 죄를 씻어라. 그런 차제에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김정은이 지금 자기 나이도 어리지만 사실 3대째 왕조처럼 사실 북조선의 3대 왕이잖아요. 그러면 4대 왕이 지금 4대 그 황태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왕자가 없기 때문에 네. 왕자가 있지만 너무 어리죠. 그러니까 자기 몸도 안 좋고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내가 쓰러지거나 만약 그 어떤 경우로든 유고 상태에 들어갈 때
이거 백두혈통이 무너질 수도 있다. 따라서 김여정이 대체할 수 있을 또는 수렴청전, 자기 아들을 김정은의 아들을 아들이나 딸을 이렇게 세워놓고 김여정은 그 성인이 될 때까지 좀 봐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또 일종의 쿠데타 같은 거를 막기 위해서도 나 아니라도 백두혈통 따른 사람 또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렇게 김여정의 역할을 이제 강화시키는 거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따라서 김여정이 악역을 하지만 잘해서 전환점이 마련이 되면 4차 원포인트 정상회담까지도 못할 이유는 없다. 그냥 김정은은 아직 좋은 이미지를 사실은 김정은이 지시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겉으로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그래도 있는 것이다. 그게 이제 그래도 희망의 끈이라고 봅니다. 우리 정부가 특사 파견을 요청했다라는 사실을 한마디로 공개 거절을 했습니다. 굉장히 외교적인 관례로 볼 때는 굉장히 부적절한 것인데 그걸 알면서도 공개한 이유는 뭘까요? 지금 남북 관계를 말한 대로 단절하겠다. 네. 지금 당분간은 어떠한 그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겠다. 1년 넘게 지금 우리가 기다리면서 속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북한은 지금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제 좀 보면은 북한의 이제 비핵화와 북한이 내놓아야 될 그 추가 조치 대 이제 우리와 그리고 국제사회가 줘야 될 상응 조치 간에는 문제가 조금 있긴 합니다. 뭐냐면 시차의 문제가 좀 있어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뭐 개성 공동연락사무소도 바로 폭발해버리긴 했지만 과거에 풍계리 핵시설 폭파 그리고 영변의 원자로 냉각탑 폭파 이런 거 같은 것들은 무기 해체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비핵화의 첫 단계들 미사일 뭐 해치 같은 것들은 원 포인트 퍼포먼스를 할 수 있어요. 한 번에 이제 뭔가 하고 있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일회성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상응 조치로 국제사회가 해줄 뭐 경제적 지원이나 뭐 제재 완화나 같은 문제들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지금은 위기를 더 고조시킬 때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외교적인 관례를 어긋난 행동도 지금 불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우리 정부의 어떤 특사 제안은 좀 시기적으로 볼 때는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우리 정부가 꼭 그걸 북한이 받아들이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일종의 평화제의잖아요. 우리의 대통령을 보좌하는 최고 참모진 두 분을 보낸다고 하는 저런 일종의 평화제이기 때문에 저는 저것이 공개됐을 때 외교적으로는 굉장히 신뢰지만 국제사회에서는 그래도 한국은 그래도 평화를 원하는구나 이게 이미지가 분명한데 북한이 저걸 공개한 거는 아주 상도에 어긋나는 무례한 일이지만 그 내부 사정이 얼마나 급박하길래 저런 것까지 내보내느냐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것이 노리는 효과는 뭐냐면 북한 주민들한테 우리 지도자 동지가 강력하게 남한을 밀어붙이니까 거기서 좀 봐주십시오 하는 듯이 특사를 보내오겠다라고 간청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 아직 너희들을 용서할 때가 안 됐으니까 우리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한테는 마치 김정은과 북한의 남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높은 지위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하는 그런 국내 정치적인 계산이 국제적으로 무례함이고 비상식적인가를 뻔히 알면서도 저런 짓을 하게 만드는 거죠. 남한이 이제 북한 측에 특사를 제안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북한이 이제 모든 연락통신선을 차단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살아있는 라인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국방부랑 이제 북한 통전부 사이에 한 라인은 살아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는 것은 앞으로 또 소통의 여지가 좀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소통의 여지는 남아 있는 거 북한이 끊겠다고 한 게 4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연락사무소는 이미 아주 폭파 단계까지 가버렸고 그리고 동서의 군통신선 그리고 남북의 통신시험선 그리고 청와대와 노동당 중앙본부가 연결된 정상 간의 한 라인 이거 4개 끊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국정원과 통전부의 한 라인 이게 존재한 것으로 알려지지만 이게 폐지됐는지 유지되고 있는지는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북한이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과 이 통전부 한 라인이 살아 있다면 거기를 통해서 이제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 것이고 만약 그게 끊겼다 하더라도 판문점에서 우리 일방적으로 전통문 보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북한하고 유엔사하고의 지금 통신선이 끊겼다는 얘기는 아직 확인이 안 된 것 같아요. 뭐 그런 채널들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사를 전달할 저쪽이 받는 거와 상관없이 우리가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의사가 있다는 거 하는 것은 계속 보낼 수 있는 채널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북한 논평에서는 좀 과거에 많이 자주 나왔었던 협박성 막말이죠. 서울 불바다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94년에 남북 회담하면서 그러니까 궁색하니까 자기네들의 지정학적인 그 우월성, 소위 그들은 뭐 잃을 게 없다는 거죠.
잃을 게 없는 독재 정권과 잃을 게 아주 많은 상대적으로 풍요한 자유 대한민국의 간의 관계에서 그 지정학적인 자기들의 우위 그거를 최대한 악용해서 서울이 사실 그 휴전선에서 평양이 휴전선에서 서울이 훨씬 가깝잖아요. 예. 그리고 서울은 아주 부유하고 윤택하고 그리고 인구 밀접 지역이고 장사정포 사정권이고 그런 거를 충분히 감안해서 저것도 아주 야비하게 그거를 서울 불바다론을 내세우는데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국민 한 명 한 명이 살상당해도 정말 모든 국민이 가슴 아파하는데 북한은 인권을 경시하는 나라니까 평양 주민들 많이 죽어도 뭐 김정은이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평화가 북한하고 같은 가치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평화가 훨씬 더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보다는 조금은 더 인내심을 좀 보이면서 북한을 관리하고 통제해 가면서 평화 통일의 길로 어떻게든 가야 된다. 자, 그렇다면 이제 북한이 앞으로 도발을 한다면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는 어떤 게 있을까요? 북한 군 총참모부 대변인 명의로 발표된 내용을 보면 금강산과 개성공단에 군부대를 전개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업지구에 이 지역 방어 임무를 수행할 연대급 부대들과 필요한 화력구 분대들을 전개하게 될 것이다. 비무장지대에서 철수하였던 민경 초소들을 다시 진출 전개하여 전선 경계 근무를 철통같이 강화할 것이다. 소남 해상 전선을 비롯한 전 전선에 배치된 포병 부대들의 전투 직일 근무를 증강하고 전반적 전선에서 전선 경계 근무 급수를 1호 전투 근무 체계로 격상시키며 접경 지역 부근에서 정상적인 각종 군사 훈련들을 재개하게 될 것이다. 예. 북한군 총참모부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북한의 그 향후 시나리오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이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비무장지대의 무장화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9.19 군사합의의 성과가 비무장지대를 진짜 비무장시키는 게 성과인데 이제 이것들을 다 그 이전으로 돌려놓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이제 핵심적인 거고 좀 우려스러운 상황은 뭐 그 비무장지대를 무장화시키는 뭐 이렇게 민경초소에 다시 JS에 이제 무장병력 들어오고 하는 것들은 그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예. 못 보던 그림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굉장히 안타깝고 유감스럽지만 예. 과거의 경험을 했던 거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가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북한이 얘기한 것 중에 전에 보지 못한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는 게 대남 맞불비라를 놓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예. 인민들을 동원해서 대남 맞불비라를 보내겠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군사 분계선 지역에 최대한 안전 조치를 해가지고 공개를 해서 인민들이 와서 대남 맞불비라를 놓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감이 잘 안 오는 거잖아요. 예. 북한의 이제 사회 특성상. 이게 청년 돌격대원들이 온다라고 했을 때 군인인지 민간인인지 무장 상태인지 비무장 상태인지 이거 구별이 잘 안 가는 사람들이 군사분계선 가까이 와가지고 삐라를 날린다고 하고 있다. 네. 굉장히 좀 우발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대북 전단을 살포할 때도 북측에서도 이제 그 경계 태세가 최고도로 올라갑니다. 자주포 문도 열리고 기관총도 이제 장전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럼 우리도 똑같이 이제 기관총 장전하고 똑같이 대응 태세를 갖출 수밖에 없거든요. 전선에서. 예.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대북 전단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지금 북한이 뭐 연락사무소 폭파에 이어서 이렇게 우리 정부를 향한 고강도 비난을 그야말로 쏟아내면서 군사적인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청와대도 오늘 강경 대응 기조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례적으로 강력한 경고 발언을 내놓으면서 북한을 비판했습니다. 관련 영상 함께 보고 오시죠. 남한이 북한을 무너뜨리려는 흉심을 버리지 않았다며 대북전단 사태는 선전포고와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우발적 군사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남북 간의 모든 합의를 계속 준수해 나갈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철면피한 가문리서를 듣자니 모든 사태의 결과는 전적으로 북측이 특히 북측은 앞으로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기 바랍니다. 실제 행동에 옮겨질 경우 북측은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우리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다. 북측은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예, 이제 더 이상 용인할 수 있는 선을 넘었다. 지금은 강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청와대의 종합적인 판단입니다. 청와대의 발언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북측이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에서 이러한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매우 무례한 어조로 폄훼한 것은 몰상식한 행위입니다. 이는 그간 남북 정상 간 쌓아온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이며 북측에 이러한 사리 분별 못하는 언행을 우리로서는 더 이상 감내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최근 북측의 일련의 언행은 북측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결과는 전적으로 북측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북측은 앞으로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기 바랍니다. 예, 윤두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발언 들어보셨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장 높은 수위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는 또 그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예. 하지만 절제된 언어를 쓰다 보니까 예. 국민 여러분들 보시기엔 아직 속이 시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좀 때 늦은 반응 같긴 하죠. 근데 그 전까지는 그 말폭탄이 왔을 때도 우리는 인내하고 절제를 했는데 그 공동연락사무소가 물리적으로 폭파되는 그 물리적 행동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 단계 이후에는 이제 선을 넘었다 생각을 해서 청와대가 직접 반응을 이제 보이기 시작한 것 같고요. 국방부에서도 통일부에서도 굉장히 강경한 기조로 돌아섰는데 지금 여권도 좀 강경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문재인 정부의 어떤 대북 정책 기조에 좀 변화가 있다, 변화가 생길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남북관계 자체를 단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지금 북한 내부에서 정권 유지가 급급하니까 그냥 자기도 고립지책으로 남북관계에서 치고 나와 본 거 아닌가 이렇게 예. 생각이 되는데 국민의 세금으로 지은 건물을 파괴하고 그러면 앞으로 남북 경협하는데 우리 국민 세금 제대로 쓸 수가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참 바보 같은 정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우리 정부가 청와대나 통일부나 국방부에서 나온 이런 원칙에 입각하면서도 점잖고 격의를 갖추면서도 명확한 우리의 단호한 대응 방침을 밝힌 건 상당히 잘한 것 같고요. 우리 국민의 세금이 저렇게 그냥 북한에 의해서 참혹하게 그냥 깨져버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는 당연히 우리 그 재산권 침해라고 강력히 항의해야 되고 항의는 하되 대화의 문은 열어놓는 그리고 도발할 땐 단호하게 응징하는 예. 그런 우리가 그 유연성을 가지면서도 원칙에 입각한 대북 정책을 해야 될 때가 왔다. 남북 관계 새 판 어떻게 좀 짜여져야 되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물리적인 행동으로 북한이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도 행동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북한처럼 뭐 군사비를 먼저 파기하고 무력으로 공격을 하고 이제 그럴 수 있는 건 아니고 최고도의 대비 태세를 보여주면서 바늘 하나 들어갈 틈이 없다는 걸 좀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평양의 지도부에서 북한의 전방 소대장한테 방아쇠 당겨라라고 이제 명령이 내려와도 북한의 전방 소대장이 도저히 방아쇠를 당길 수 없는 상황. 이제 그런 상황으로 이제 최대한 이제 최고도의 경계 태세로 북한을 압박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이제 팽팽한 좀 힘의 균형을 만든 상태에서 대화든 대결이든 우린 다 준비돼 있다. 선택은 북한이 하라라는 걸로 공을 다시 넘기는 것. 지금 우리가 공을 자꾸 받고 있는 이 형국인데 대화든 대결이든 우리는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선택은 당신들이 하라. 책임은 당신들한테 있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고 단호하게 지금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무엇보다도 북한이 전단을 살포한다라고 하는데 설사 그렇더라도 우리 전단은 당분간은 좀 자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건 어떻게든 법을 제정하든 아니면 그분들이 자제를 하든 아니면 뭐 당국이 나서서 못하게 하든 우리가 먼저 도발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명분을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당분간 전단 살포는 막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대북 정책에 있어서 너무 미주알 고주알 미국하고 다 상의하는 것은 조금 좀 바꿔야 된다. 왜냐하면은 뭐 타미프를 주려다가 그 싣고 가는 트럭은 안 된다라 그래서 못 주고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 되고요. 예.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모든 것을 미국하고 한국이 상의한다면 한국과 상의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상황이 악화되면
박근혜 정부 때 그 목함지뢰 사건 때 박근혜 정부가 나름대로 잘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한미 공조를 확실히 해서 네. 전군 비상령 내리고 만약에 도발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거 한미가 공조를 했고 중국을 통해서도 북한이 못하도록 중국이 강력하게 북한의 행동을 억제했고요. 그래서 그 국내에서도 여론이 다 일치돼 가지고 이번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이렇게 예. 하면 그들은 도발 못합니다. 따라서 과거 야당이 집권했을 때 했던 일이라도 잘했던 거는 우리가 그런 배우는 그런 정책을 이를테면은 그 남북 간의 그 DMZ에다가 평화공원 만드는 거 그 박근혜 정부 때도 했던 거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 아이디어가 좋으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얘기하시듯이 우리가 단합해서 북한이 도발할 때는 진짜 민주주의가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정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북한에 좀 강경하고 좀 단호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라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